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4년 이번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고요. 하나씩 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재난, 재해, 테러 등의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으로 주요 사무 업무 중단 위험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핵심 업무를 복구해서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은 그랬어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아이들 다 모르셔도 됩니다. 뭐 GNP, GDP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GDP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는 연속성이에요. 기업에 관련된. 그래서 얘는 비즈니스 컨티니티 매니지먼트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 다른 보기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또 출제됐네요. 아닌 것은 했어요. 생산자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요. 근로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높아진다 그랬죠. 운송비가 절감되고 상품 조사가 용이하다 그랬죠. 바로 전 회차에 출제됐던 아이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분류 가공되는 요소 기술은 그랬는데 요건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네. 지문만 다를 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 요것을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올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뭐라고 한다?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빅데이터 큰 데이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빼내는 것, 이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그 툴이 바로 올랩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대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한대요.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하고 출력해 준대요. 보고서로 만드는 거구나. 요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우선 칼스는 아니죠. 퍼트는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평가 방식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MIS는 앞에서 봤죠. MIS가 뭐예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이거는 중간 관리자나 고급 관리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요. 그 정보를 가지고 DSS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를 정리하자면 DSS는 Decision Support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하죠. CEO가. MIS는 누가 해요? 이거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어떤 전략이나 계획, 조정, 관리, 운영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DSS에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대표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SS 또 MIS 두 개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또 출제가 됐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용량 고속도의 반도체 기억장치다. 그랬죠. 우리 캐시 메모리는 CPU 내에 박히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출시되는 CPU들 캐시 메모리 많아야 8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가가 아니야. 램은 어느 정도 달려 나오나요? 16기가요. 1000배 차이 나요. 2000배 차이 나요. 용량 차이가. 얘는 저용량 방식입니다. 대신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기억 용량이 커질수록 액세스 시간이 짧아진다 그랬는데 기억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CPU는 캐시에 의해 수행된 명령과 자료를 얻게 되고요.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 단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되셨죠? 이런 구조로 된다고 앞에서도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고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캐시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주격 장치에서 CPU가 자주 요청하는 자료를 미리 올려놔서 CPU가 빨리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캐시 메모리라고 한다. 실제로 속도로 보면 CPU가 약 100km/s로 달린다면 캐시 메모리는 약 90km/s로 달리고요. 램은 약 한 어떻게 봐야 돼? 10km? 10분의 1도 그렇고 1km라고 하자. 1km/s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격장치가 CPU에게 바로 직접 데이터를 주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가 늦게 오니까 CPU도 늦게 처리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다.
자, 6번이요. 사무자동화 접근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이거 앞에서 봤던 문제 같은데요. 우선 전사적, 전체 회사를 한 번에 접근하는 거. 요거 출제됐었죠. 공통과제형. 공통과제형은 뭐야? 다양한 부서가 있을 때 그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 그걸 하는 거고요. 기기도입형은요, 기계에 넣는 거고요. 기술통합형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우리 종류들 쭉 보면은 전사적 접근 방식, 부분전개, 공통과제, 기기도입, 계층별, 업무별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 회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컴퓨터의 처리 속도 중에서 피코초에 해당하는 수치를 10의 지수승 형태로 표시하면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밀리세크가 먼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마이크로세크요. 그 다음에 나노세크요. 그 다음에 피코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밀리세크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0.001. 마이크로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요. 나노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요. 피코승은요, 마이너스 10에 12승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죠. 또 펜토초, 아토초 쭉 나열이 되는데 굳이 펜토나 아토까지 보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보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처리 속도 차이를 보정하는 것. 앞에서 나왔었네요. 버퍼링이죠. 여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는 게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영상을 보려면 내 컴퓨터에 모두 다 영상이 다운로드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클릭하는 순간 바로 재생되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바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스트리밍이 뭐냐면 계곡물이에요. 계곡물.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천천히 흘러내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출제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운영체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윈도우즈 또는 안드로이드, iOS, 맥OS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짝 봤던 솔라리스라고 하는 거 있죠? 유닉스 운영체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 이름마다 달라요. 앞에서는 우리 솔라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출제가 됐었고, 자,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인데, 자,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커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커널. 얘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 커널하고 쉘이 있습니다. 쉘이라고 하지, 셀. 껍질,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커널은 사전 찾아보시면은, 우리 멘틀이라고 하죠. 지구 맨 안쪽에 있는 멘틀. 그 뜨거운 용암? 마그마? 이런 것들. 그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셀은요. 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명령 내릴 때 뭐 쓰나요? 아이콘을 클릭하죠. 또는 손으로 터치하죠. 이건 바로 셀이 담당하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을 딱 켜요. 그러면 이 기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기억장치나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그럼 예를 들면 3G 통신, 5G 통신 또는 와이파이 연결 이런 것들 다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커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바로 커널이라고 해요. 됐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주격장치에 적재돼요. 그 다음에 상주하면서 운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작업 표시줄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윈도우즈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서비스 호스트 또는 뭐 기타 등등등 우리가 실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지금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가 바로 커널이란 얘기야. 이 서비스 호스트 또 뭐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애드온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뭐 윈도우즈 환경, 셀 환경 호스트, 시스템 인터럽트 시스템 이런 아이들이 다 커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얘네를 뭐라고 한다? 커널이라고 한다. 됐죠?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이런 것들 한다.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요.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해석기는 우리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애가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맨 백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자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관리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커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준 애가 셀입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됐죠? 커널이 뭐라고 사전 찾아보세요. 중심에, 핵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중 인터넷 접속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FTTH, 이거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뭐였어요? Fiber to the Home. 맞습니까? 광 케이블을 우리 집 안까지 넣어준다는 거. HSDPA는 여러분들 3G 아시죠? 3G. 3G 중에 3.5G에 해당하는 게 바로 HSDPA예요. WCDMA 이런 것들. LTE 요거 4G죠? 요건 몰라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는 4G와 5G를 같이 쓰고 있죠. 3G 쓰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G 쓰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걸요? 아직 안 계시나?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셔요. 전자기기 등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갖추어서 11번이요. 전자기기 등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갖추어 거시적으로 사물간 네트워크 끝났네요. 사물간 네트워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 오브 띵스 것들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Io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FTTH 여러 번 나왔었고요. VDSL 앞에서 한번 보셨었죠. 우리 ADSL 다음으로 서비스됐던 VDSL 방식. 라우터는요. 얘는 경로 설정하는 아이예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에 간다면 그 네이버에 가는 가장 빠른 그런 그 경로를 찾아주는 장비입니다. 기계예요. 충격식에 해당하는 프린터는 그랬어요. 프린터에는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가 있거든요. 충격식은 뭐냐면 종이를 때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통장 많이 안 쓰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통장 정리하려고 ATM기에다 딱 넣거나 또는 은행 데스크 언니한테 딱 주면 통장을 기계에 넣으면 따따따따닥 하면서 뭐 쓰죠. 걔가 다트 프린터예요. 종이를 때리고 있는 거야. 얘는 위변조가 안 돼요. 유성 잉크를 쓰기 때문에. 자, 얘네를 뭐라고 한다? 바로 다트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이저나 열전사 잉크젯은 모두 다 종이를 때리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헤드가 있어요. 그리고 핀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게 9핀 또는 24핀이고 이 핀들이 종이를 때려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글씨가 나오죠. 예전에 통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맞습니까? TCP/IP 요건 이제 4과목에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터넷 내용이기 때문에 1과목에 나온 것 같아요. 자, TCP/IP는요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얘가 없으면 인터넷이 수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에 바로 이 TCP/IP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자, 여기 네트워크 설정할 때 TCP/IP 등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건 윈도우즈 설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요 도메인 네임, IP 어드레스, 게이트웨이, URL 그러는데요. 여기에 URL이 답이 됩니다. URL은 뭐냐면 바로 인터넷 주소예요. 이게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컴퓨터의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지 네트워크 연결 설정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에 있느냐 어댑터 옵션 변경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와이파이 상태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속성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TCP/IP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바로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IP 주소 들어가야 되겠고요.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들어가고요. DNS, 도메인 네임 서버인데 이것도 사실은 중복 답안으로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UR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 주소를 의미하죠. 우리가 뭐 네이버, 뭐 다음, 구글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UR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들이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주고받는 EDI 방식은 그랬어요. 자, 우선 ED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렉트릭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식이에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쿠팡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결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쓰는 카드가 삼성카드야 또는 현대카드야. 그러면 그 카드 회사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쿠팡이나 네이버페이에. 맞습니까? 그 사이에 오가는 자료의 정보 방식이 바로 EDI라는 거예요. 2개의 시스템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EDI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ED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EDI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에서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의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되는 거죠. 야, 질의는 뭐야? 요청하는 거야. 야, 나 이거 카드 정상적으로 번호 맞는 것 같아. 금액도 다 되는 것 같아. 질의하는 거죠. 카드 회사에.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맞네. 그럼 승인해 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이루어진대요.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이게 뭐야? 질의와 응답, 대화형입니다. 다른 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에는 배치형이 있어요. 배치형은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실시간 방식, 이거는 실시간 응답 방식이고요. 대화형은요,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의 질의와 응답이야. 야, 카드 요청 왔는데 이 카드 번호 맞아? 잔액 있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승인해주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인터넷 EDI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교착 상태는 운영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착 상태가 뭐였죠, 우리? 이렇게 4차선 도로에서 가운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모든 교통이 통제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 여러분들 윈도우즈 사용하실 때 예전에 블루 스크린 있죠? 스마트폰 막 사용하다가 갑자기 먹통되는 경우 요즘엔 거의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mutual exclusion이에요. 상호 배제. hold and wait, 점유와 대기. circular wait, 환영 대기. 이렇게 되겠죠? 프리엠션은 선제 공격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런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프리엠션이에요. 그러면 뽑아내지 못해야지 교착 상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난 프리엠션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운영 체제가 다운되는 상태, 그런 거죠. 그래서 상호 배제, 서로 못 가는 거야. 지금 서로 가고 싶은데 뭐 미루고 못 가는 상태. 점유화 대기, 이게 바로 점유화 대기 상태죠.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가 그냥 차를 빼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난 차를 레카가 끌고 가기 전까지는 교통이 통제가 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 비선점, 근데 레카 자체도 들어가지 못해. 이게 바로 비선점 상태예요. 순환 대기는요, 이 주변에서 레카가 계속 빙빙 도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틈새가 안 보여. 이런 상태를, 순차 접근 방식의 보조격 매체는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어요. 프레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SSD 모두 다 순차가 아니라 직접 액세스 메모리였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순차 접근 메모리는 LTO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LTO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기 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 번 출제되더라고요, LTO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잭션 속성,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보는 문제네요. SEED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있어? 어토미시트, 그 다음에 isolation, durability. C는 뭐였어요? consistency.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성이에요. 트랜잭션은요, 처음에 시작이 됐으면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시작과 끝이 완성이 돼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ATM기에 가서 카드를 꽂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금액 넣고 비밀번호 넣고 있었어요. 돈을 막 세고 있어, 안에서. 다다다닥 하고 있는데 전원이 빡 나갔어. 내 돈 못 꺼냈는데, 근데 내 통장에서는 이미 돈이 인출된 거 아닐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되겠죠. 이게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즉, ATM기에 카드를 넣는 순간부터 현금을 내가 챙기고 카드까지 뽑는 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인 거예요. 되셨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돼. 중간에 다른 작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원자성이에요. 자, 일관성은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고요, 내가 100만 원을 꺼냈어요. 그러면 통장에는 0원이 있어야 되겠고 내 손에는 100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지? 통장에 아직 100만 원 있으면 안 돼. 일관성 있어야 돼.
격리성은요. 내가 돈을 빼는 사이에 중간에 다른 해커가 내 통장에 뭐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돼요. 자, 영속성은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꺼냈어. 그럼 내 통장에 다른 변화가 없어야 돼. 다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시드는 뭐 어느 시험이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부분은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토미시티, 이솔레이션, 듀얼레빌리티, 컨시스턴시. 요거 각각의 개념도 같이 하나 기억하세요. 다음 중 정보의 축소, 확대, 검색이 자유롭고 컴 시스템, 카 시스템 이거 뭐예요? 마이크로필름이죠. 컴에서 이 O가 뭐였어요? 아웃이죠. 바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출력하는 것이고요. 요 R이 뭐였어요? 리트리버리죠. 리트리버리 뭐예요? 검색하는 거죠. 얘는 검색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출력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크로필름 프린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은 얘는 뭐예요? 마이크로필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필름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컴이 되는 거고요. 이런 마이크로필름을 장치에 달아서 빠르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카라고 한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국회 도서관에 가보면 신문 검색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이렇게 마이크로필름 갖다 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었다라는 거. 요즘에는 다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이 되죠.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 기술에서 모바일 이동통신 관련 무선 통신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LTE, 3G, HSDPA라고 하는 건 우리 3.5G라고 말씀드렸었고 ADSL은요 우리 전화선을 이용한 비대칭 인터넷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운로드가 아마 당시에 9Mbps가 나왔던 것 같고요. 업로드가 아마 1.5Mbps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에 고속인터넷 설치해야 돼 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그 방식이 바로 ADSL이 됩니다. 얘는 유선이에요. 전화선에다가 우리가 인터넷을 적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스맨의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이 지스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뭐야? 얘는 컴퓨터가 포함이 되는 컴퓨터 기술이다. 또 통신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 시스템 공학이다. 행동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스템 공학은 뭐다? 사람과 기계 간에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뭘까?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사무자동화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서포트하는 기능이지 사무자동화가 의사결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 과목에 가시면 또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지스맨 문제는 시험 한번 10번 출제되면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사무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굳이 지스맨의 정의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의사결정은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무자동화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MIS에서 앞에서 다 정의를 한번 해보죠. 우리 DSS는 CEO께서 보고서를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MIS였죠? 뭐였어요? 얘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료를 넣는 작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사무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사무자동화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 시스템 공학, 행동 과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3년 2회 첫 번째 과목 또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